의대 증원 규모를 두고 의정 갈등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이 관련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숫자에 매몰될 문제가 아니라면서 증원 숫자를 포함해 정부가 폭넓게 대화하고 협의해서 국민을 위한 결론을 내줄 것을 강력히 요청드렸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불통 정권이라고 날을 세우며 거세게 비판했습니다. 정치권 이슈 살펴봅니다. 신지호 전 의원, 최창렬 용인대 특임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오늘 첫 번째 이슈 화면으로 보시죠. 네, 의정 갈등이 한 달 넘게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대통령이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오늘 담화를 먼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저는 새로운 물꼬를 틔운 그런 담화였다. 물론 이제 전체 분량 중에서 왜 2,000명이라는 숫자를 내게 됐는가, 그것이 그렇게 의료계에서 일방적으로 비판하듯이 그냥 마구잡이로 한 것들이 아니다. 다 이렇게 근거와 또 의료계와의 그 대화를 통해서 이렇게 도출된 숫자다. 앞부분 이제 그 분량으로 보면 그게 길기 때문에 네. 처음에 이제 대통령 담화를 듣고 의료계에서는 좀 오해를 한 것 같습니다. 그냥 2,000명이라고 하는 숫자에 못을 박은, 대못을 박은, 그러니까 전혀 변화의 여지가 없는 의료계를 일방적으로 굴복시키려고 하는 그런 담화 아니냐. 이렇게 좀 오해를 해서 약간 그 격앙된 반응들도 나타났습니다만, 네. 예, 이 보면요, 정치인들의 그 화법에서 보면은 앞에 길게 얘기하다 다만 하고 좀 짧게 나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 그 엑기스는 여기에 있거든요. 근데 오늘 그 엑기스는 뭐냐 하면은 의료계에서 충분히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근거가 있는 안을 가져온다면 변경할 수 있다. 네. 변경할 수 있다예요. 그러니까 이제까지는 변경 가능성이 없다. 이 그 2,000명 유지 주장이 오늘은 바꿀 수 있다로 바뀐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대통령실 홍보수석이 기자들과의 일문일답에서 2,000명 건드릴 수 있는 것이냐, 그것까지 포함한 의미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오늘 저녁 7시에 송태훈 정책실장이 KBS에 출연해서 2,000명 정원 변경하는 거 다 포함해서 얘기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분명히 그렇게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오늘 담화를 의료계가 조금 더 이렇게 현미경으로 들여다봤으면 좋았을 것 같다라는 아쉬움이 남지만, 여하튼 네. 이제 대통령실의 진위가 이제 어느 정도 확인된 거 아니냐. 그렇다면 앞으로 이제 의정 간에 정말 성실하고 의미 있는 대화를 하는 그래서 국민들의 불안을 빠른 시일 내에 해소시키는 그런 과제가 남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즉 이제 2,000명은 절대 바꿀 수 없어에서 이제 2,000명을 합리적 안만 갖고 온다면 바꿀 수 있어라고 바뀐 물꼬를 틔운 담화였다라고 평가를 해주셨어요. 저도 그렇게 느껴지는 면이 있긴 있는데 네. 이 메시지가 대단히 애매하게 느껴져요.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지금 있는데 대통령께서 뭐라고 말씀했냐면, 확실한 근거를 갖고 충분한 논의를 거쳐서 2,000명 의대 증원을 결정했다, 이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네. 이 문구만 본다면은 더 이상 이 변경이 어렵다라는 느낌으로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충분한 논의를 거쳐서 확실한 근거를 갖고 했다. 근데 또 뒤에 또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이제 와서 근거도 없이 의사단체들이 350명, 500명, 1,000명 등 중구난방으로 여러 숫자를 제시하고 있다. 지금보다 500 내지 1,000명을 줄이라고 하는 등 으름장을 놓고 있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어쨌든 간에 대통령이 좀 유화적인 제스처를 하려고 했던 것 같긴 한데, 예. 으름장을 놓고 있다는 게 상대방, 타협의 대상 아닙니까? 협상의 대상이 하여튼 의사들이잖아요. 의사들 단체들이 보기에는 으름장을 놓고 있다는 말이 비난으로 들리잖아요. 이건 비난이죠. 비난으로 들리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런 점이 좀 아쉬워요. 그러니까 우리 신지호 의원님 말씀처럼 분명하게 입장을 내서 2,000명에 우리 고집하지 않겠다라는 이렇게 정확한 메시지를 내야 되는데, 네. 뒤에 보면 또 그런 얘기도 아니에요. 또 대통령실에서 송태훈 실장도 유연하고 탄력하고 전향적 입장에서 의대 증원 검토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정작 대통령의 발언은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언뜻 보니까 이게 어떻게 하자는 얘기인지 정확하게 메시지가 전달이 안 돼요. 우선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인가요? 이제 이거 담아 보고 기사를 보면서 왜 대통령이 이런 말씀을 했지? 좀 깜짝 놀랐어요, 사실은. 대국민 담화 한다고 어제 이제 공지가 돼서 뭔가 대통령이 전향적인 입장을 내나 보다. 물론 대전향적이라는 게 일단 타협하겠다라는 거게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그런 내용이 전혀 없는 건 아닌데 좀 형용 모순 같은 느낌이 자꾸 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대통령이 말은 이렇게 하면서도 일단 2,000명을 양보할 마음이 별로 없어 보인다 이런 느낌이 들고 의사들이 그렇게 해석할 여지가 높아요. 네. 게다가 의료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대단히 강경파가 됐더라고요. 제가 봐도 이분이 정말 타협을 하겠다는 건지 정치하겠다는 건지 모를 정도로 그런 과도한 정치적 발언을 하긴 하는 것 같은데 제 생각에 어쨌든 상대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런 얘기는 하지 말았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으름장을 놓고 있다라든지 이렇게 딱 규정을 해버리면은 예. 아니, 내가 지금 타협을 해야 돼, 협상을 해야 되는데 나보고 으름장을 놓고 있다 그러니 이거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점이 아쉬워서 그래서 모르겠어요. 일단 대통령실의 반응이 나왔으니까 네. 2,000명은 절대적 수치가 아니라고 얘기했으니 의사들도 여기 이제 응해야 되는데 네. 글쎄 어쨌든 좀 아쉬움은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의사들이 앞서서도 좀 더 잘 알아야 된다라고 한 부분을 계속해서 이제 대통령에서 설명을 하는 거잖아요. 2,000명을 바꿀 수 있다라는 걸 성태윤 실장까지 설명을 했는데 의협에서는 그 전에 이제 낮에 이미 이거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이게 변화 가능성이 있는 겁니까, 그러면? 우리나라 지금 의사가 뭐 11만 명인가 뭐 이렇게 있는 걸로 알려져 있는데요. 네. 그 11만 명의 그 의사들의 법정 단체는 의사협회가 맞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제 이거는 의대 정원을 몇 명으로 늘릴 것인가 하는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당사자는 뭐 의대 관계자들, 뭐 아니면 대학교 총장. 그렇죠. 네. 학생 뭐 그다음에 그 교수들, 전공의들, 뭐 병원장들, 뭐 학장들 뭐 이렇게 될 텐데. 네. 그래서 저는 지금 의료계가요. 누가 의료계를 대표하느냐. 저도 이제 이렇게 쭉 좀 살펴보고 대화도 해보고 그러는데 네. 의료계 내에서도 굉장히 다양한 의견이 있습니다. 다양한 의견이 있고 대통령이 오늘 지금 좀 아쉽다고 우리 최 교수님이 지적하신 대목은 저도 무슨 말씀인지 이해는 가는데 네. 의료계 전체를 저렇게 얘기한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의료계 내 일부 강경 세력이 네. 이쪽 그 정부가 2,000명이라고 하는 숫자를 도출해 낸 거에서는 아무런 과학적 근거도 없이 마구잡이식으로 이렇게 만든 숫자다. 의료계와의 대화도 없었다. 이런 식으로 막 일방적으로 몰아붙이는 거에 대한 좀 반론 수준의 답변이었다고 보고요. 여하튼 어찌 됐든 간에 결론은 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의료계에 제가 파악한 다수의 의견은 의대 정원을 늘리는 게 맞다. 근데 2035년까지 한 10,000명 정도의 의사 증원이 필요하다라는 거, 거기까지는 대체로 컨센서스가 만들어집니다. 의정 간에는. 근데 의료계 모두는 아닙니다. 근데 의료계 다수하고 정부와 그 정도의 이 접점은 생깁니다. 그렇다면 그거를 2035년까지 10,000명을 늘리는 구체적인 로드맵이라고 할까요? 몇 년도에 걸쳐서 늘릴 것인가? 5개년에 걸쳐서 10,000명을 늘릴 것인지, 10개년에 걸쳐서 10,000명을 늘릴 것인지, 앞에는 단순히 나누게 하면은 연 2,000명이고 뒤에 거는 연 1,000명 아닙니까? 뭐 그러저러한 그 정도의 지금 차이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은 충분히 절충 가능할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예. 이 와중에 이제 민주당 입장에선 이 부분에 대한 공략이 좀 들어갔어요. 이 마이동풍 정권이기 때문에 지금 불통하는 거 아니냐라고 지적을 하더라고요. 민주당이라면 당연히 그렇게 하겠죠. 네. 지금 이제 이 의료 갈등을 어떻게 해결하느냐 문제가 사실 뭐 이걸 정치공학이나 선거공학적으로 볼 문제는 아닙니다만 그렇게 되고 말았잖아요. 지금 선거 9일 남겨놓고 여러 가지 변수 중에서 이제 의료 갈등을 어떻게 해결하냐, 의정 갈등을 말이죠. 네. 이게 큰 변곡점이에요, 사실은. 근데 이제 오늘 아침 대통령의 담화가 어쨌든 지금 그 중요한 쟁점이 2,000명에 꽂혀 있잖아요. 네. 여러 가지 의료에 관련된 아이템이 많지 않습니까? 많은데도 불구하고 2,000명을 양보하냐 아니냐 쪽으로 이렇게 프레임화되고 말았다고요, 이게. 그다음 적어도 오늘 담화에서는 2,000명 고집할 생각 없습니다 이렇게 치고 나왔어야 돼요. 그래야지 강력한 메시지가 되는 건데 그럼 대통령이 양보하는구나 이렇게 되는 건데 그럼 일단 제로베이스에서 시작해 봅시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아까 제가 쭉 읽어드린 것처럼 그런 식의 이제 메시지가 나오니까 이게 혼선이 빚어진 거고 네. 저도 아침에 볼 때는 야 대통령이 정말 물통이구나 이렇게 느꼈어요 전 개인적으로. 야 이거 이렇게 하죠 될래나. 그리고 나서 쭉 이제 대통령실이 계속 뭐 해명은 아니겠습니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거기에 부연 설명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고 나니까 그러네 정말 대통령실이 어쨌든 공식적으로 2,000명이 절대 수치 아니라고 얘기했으니까 의료 단체에서 뭔가 이제 반응을 보여야 되는데 네. 민주당은 바로 이 부분을 파고드는 거죠. 역시 대통령은 불통이구나. 저 같은 사람도 이렇게 느꼈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의 반응이 중요한 게 아니라 네. 우선 중요한 거는 일단 의사들을 일단 이 협상 테이블에 같이 앉게 만들어야 돼요.
그런 점에서 오늘 담화가 아주 중요한 변곡점이고 중요한 기회는 이거 대국민 담화 아닙니까? 그렇죠. 그냥 발언이 아니었다고요. 워낙 의료 갈등이 지금 전 국민의 관심사인데 네. 이거 대통령 담화로 할 정도면 담화인데 저 대통령이 분명 메시지를 냈어요. 대단히 헷갈린 메시지를 낸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이제 민주당은 당연히 파고드는 건데 왜냐면 이게 지금 뭔가 해결되는 기미를 보이면 이게 변수가 될 수 있는 거잖아요. 지금 국민의힘이 열세인데 전반적인 선거 판세가 바뀔 수 있다고 보는 거 아닙니까? 지금 전반적으로 완전히 바뀌든 뭐 일부분 바뀌든 모르겠는데 어쨌든 간에 민주당으로서는 이거를 이제 이렇게 그 틈새를 파고 공세적으로 나오는 거죠. 근데 그건 네. 별로 중요한 게 아니고 어쨌든 정부가 그리고 대통령이 더욱더 아직 시간 얼마 안 남았다 하더라도요. 또 낮은 태도를 임해야 된다. 태도가 이렇게 보였다는 거예요 지금 대통령의 태도가 대통령의 태도가. 네. 민주당 입장에서 당연히 공격할 수 있는 지점인데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약간 의견이 좀 나뉘고 있는데 그건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그거는 이제 의정 간의 대화의 테이블이 만들어지면 자연스럽게 눈 녹듯이 녹을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요 지금 제가 뭐 파악한 바에 따르면 대통령실과 뭐 정부는 대화에 언제든지 임할 수 있다. 그러니까 2,000명 것도 사실 그 풀었어요. 네네. 예, 이렇게 딱 그 고정된 숫자가 아니다. 예, 캡을 씌운 거를 딱 그 뚜껑을 벗겨버렸습니다. 벗겨버리고 언제든지 하시라도 허심탄회한 대화를 하자. 그리고 숫자의 조정도 충분히 가능하다. 네. 이런 거고. 그래서 의료계 내에서 이제 좀 호응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대화를 하다가 서로 간의 합의점을 못 만들어낼 수도 있습니다. 근데 대화 자체를 안 하려고 그래서는 안 되는 것이겠죠. 그다음에 이제 그 민주당도요. 뭐 정략적으로 이렇게 접근하는 건 뭐 이해 못할 뻔 아닌데 본인들 정부 때 이 그 의대 정원 늘리려고 하다가 실패했잖아요. 실패했어요. 그러니까 역대 이거는 뭐 꼭 저 민주당 정부만을 우리가 탓할 수는 없고 과거 이제 보수 정부 때도 늘리는 걸 못했습니다. 이게 몇십 년 묵은 거 거의 뭐 이런 게 이제 쌓여서 지금 거의 임계점에 달해가지고 이제 윤석열 정부가 갖고 이걸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될 상황이기 때문에 네. 전임 정부에서 그 과제를 해결 못한 그 일말의 책임이 있는 분들이 이렇게 함부로 얘기해서는 안 되는 거라고 봅니다. 예. 이 와중에 이제 홍준표 대구시장 같은 경우에 대통령 탓하면 그 선거 이길 수 없다라고 좀 세게 얘기했더라고요. 지금 대통령에게 심하게 얘기하는 분들이 그 지역구 판세를 보면 아주 좀 안 좋아요. 그런데 지역구 자기 판세가 안 좋은 거를 대통령을 어떻게 걸고 넘어지고 뭐 한다고 해서 표가 오느냐. 그거 아니라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지역구에서 대통령에 대한 지적을 좀 많이 하고 있는 그러니까 여당 이제 내. 우리가 일반적으로 지적할 때 네. 평가할 때 대통령실의 리스크가 분명히 있었어요. 황상무 리스크도 그랬고 다 지난 일입니다만 그리고 이종섭 전 호주 대사 사임 문제도 사퇴했잖아요. 네. 사의 표명하고 이제 대통령께서 재가를 해가지고 해결된 것 같긴 합니다만 그 과정도 그래요. 그 과정도 이종섭 대사를 사임하면 거기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죠. 이러이러한 이유로 해서 사임이 된 거다. 왜냐하면 이종섭 대사가 귀국할 때도 이 건 때문에 귀국한 게 아니란 얘기 아닙니까? 본인도 그렇게 얘기했었고. 네. 진짜 이종섭 대사건을 얘기하자는 게 아니라 이 귀국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서 이 방송관련회의 만들고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걸 설명하고 국민들에게 잘못해서 얘기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후보들은 답답하니까 그런 얘기를 한 거니까 네. 홍준표 시장도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죠. 지금 자기는 출마하지 않았잖아요. 전 총선 이후에 뭔가 뭐 자기 그걸 생각해서 그런지 몰라도 전 홍준표 이 시장의 발언도 이 지금 후보들 절박함을 이해하는 발언은 아니라고 봐요. 이렇게 봐 이건 그렇게 보고 중요한 건 어쨌든 간에 이종섭 대사건도 있었고 황상무 수석도 그렇고 이 지금 의료 갈등, 이 의정 갈등 이 문제도 아무튼 2,000명에 계속 고집하다 일단 이제 물꼬를 텄다고 하는데 네. 너무 자꾸 밀려서 이렇게 자꾸만 하잖아요. 근데 자꾸 유권자들 마음속에 특히 중도층 마음속에 대통령이 뭔가 그야말로 고집이 세다. 뭐 흔히들 말하는 불통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일반적으로 말이죠. 그런 이미지가 자꾸만 강화되고 그러니까 선거가 점점 어려워지는 건 사실이에요. 그거 네. 부인할 수 없죠. 물론 우리 신지호 의원께서야 이제 뭐 여당에서 나오셨으니까 그렇게 말씀 안 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객관적으로 볼 때 대통령실 리스크 분명히 존재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부분이 이제 워낙 촉박하니까 네. 드디어 탈당 얘기도 나오고 제가 꼭 바람직하다는 얘기 절대로 아니에요. 후보가 지금 대통령 탈당하라고 해서 대통령이 탈당할 일도 아닌데 그렇게 얘기하는 게 저는 바람직하다 보지는 않습니다만 그만큼 국민의힘의 이 특히 수도권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절박함이 그대로 배어난다. 네. 그런 것들을 이해해야지 홍준표 시장이 그걸 또 무슨 그렇게 평가라는 것도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이슈를 확인해 봤고요.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민주당은 일단 이번 선거는 정권 견제를 하겠다라는 분, 정권 심판론을 앞세우고 있는데 점점 이제 그 초점이 맞춰지는 것 같아요. 이해찬 공동선대위원장이 이종섭 전 호주 대사의 사퇴에 대해서 중간고리다, 더 위를 봐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걸 보면 이걸 좀 어떻게 들으셨는지 궁금합니다. 먼저. 이 문제는 이제 또 다시 얘기를 꺼내면은 그 국방장관 시절에 네. 그 박정훈 대령 그 해병대 수사단장이었잖아요, 그 당시. 경찰이 이첩한 이제 그 자료를 가지고 오라고 지시를 했던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 전에 이종섭 장관이 결재했다고요. 그런 다음에 이제 자료를 갖고 오라고 그러니까 이게 뭔가 외압이 있는 거 아니냐. 이게 본질이잖아요, 이 사건에. 그리고 이제 그 과정 속에서 그 당시 국방장관이 이종섭이었기 때문에 이종섭을 출국시키고 대사가 되면서 이 논란이 강해진 거예요. 거세지고 급기야 이제 선거에 악재로 등장해 버렸던 거죠, 국민의힘에게는. 근데 그걸 지적하는 거예요, 지금. 저는 이 문제는 야당이 계속 얘기를 할 것 같습니다. 이건 제가 봐도 분명히 밝혀야 돼요. 국방부 장관이 굳이 그렇게 나서서 그 자료를 자기가 사인까지 했는데, 결재까지 했는데 그걸 가져올 할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뭐 근데 현재로서 알 수 없죠. 정말 자신의 판단에 따라서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네. 아무튼 그걸 야당이 지적하는 거라서 이거는 뭐 저 야당으로서 당연히 지적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근데요, 그게 이제 그 여야 할 것 없이 지금 잘 모르고 있는 게 있어요. 뭐냐면 이제 군사법원법이 문재인 정부 때 바뀌었습니다. 근데 군대 내부에서 군인이 사망한 사건 있지 않습니까? 네. 그 거기에 대한 수사를 군 경찰이나 군 검찰에 맡기면은 아무래도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이거를 제대로 진상 규명을 안 하고 책임자를 찾아내서 그걸 처벌하는 것보다는 그냥 뭐 이렇게 좀 덮는 식으로 뭐 이런 식으로 하니까 군대 내에 사망 사건이 발생할 경우에는 네. 그 수사권은 군 경찰 내에 있는 게 아니라 민간 경찰에 있다. 이런 식으로 바뀌었어요. 예. 그러니까 최상병이 그 물결에 뭐 해서 하여간 뭐 안타까운 희생이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그 수사권은 그 박정훈 씨가 있는 해병대 수사단에 있는 게 아니에요. 민간 경찰에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 박정훈 씨가 해야 되는 일은 뭐냐면은 그것과 관련된 정황 증거들 있잖아요. 네. 이런 것들을 모아가지고 민간 경찰에 넘기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박정훈 씨는 자기 수사단장이랍시고 뭐 저기 사단장부터 저 부사관까지 8명을 굴비 엮듯이 다 엮어가지고 무슨 뭐 업무상 무슨 과실치사상 이 혐의를 다 적용해갖고 그걸 본인이 하는 거는 그건 오버하는 거예요. 오버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거를 이제 그 저 민간 경찰을 보낸다고 했는데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이 바뀐 그 군사법원법에 대한 이해가 좀 부족해갖고 그때는 사인을 했는데 뒤늦게 이제 지적을 받은 거예요. 이건 너무 오버한 거다. 왜 민간 경찰에서 해야 될 거를 군 경찰이 이렇게 뭐 누구누구가 무슨 뭐 혐의가 있다. 딱 죄목까지 다 이렇게 의유라는 식으로 하는 거는 이거는 너무 나갔다. 그러니까 한번 보냈는데 아니다 싶어갖고 아차해갖고 다시 갖고 와서 당신이 그렇게 하면 안 되고 다시 해서 수사 지휘를 해가지고 보낸 거예요. 네. 그러니까 잘못된 그 행정행위를 바로 잡은 겁니다. 뒤늦게 알고. 그리고 그 근거가 문재인 정부 때 개정된 군사법원법이에요. 이게 사건의 실체입니다. 네. 그걸 가지고 무슨 외압이다 못하는데 이건 천부당 만부당한 거죠. 외압이라고 하는 거는요. 그 지휘 개통선에 없는 사람이 부당하게 외부에서 압력을 가하는 게 외압이죠. 예를 들면 국방부 장관으로서 그거를 지휘하는 게 그게 왜 외압입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네. 이렇게 이런 얘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여튼 이번 선거에서 민주당 입장에서는 공격의 고리가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공격의 빌미를 제공했다는 점에서 이 정부 여당이 그런 좀 정무적인 대처에서 조금 뭐 좀 부족했던 게 아닌가 하는 아쉬움이 남는 건 사실입니다. 근데 이건 있어요. 네. 상당히 맞는 말씀을 하시는데 이종섭 전 장관이 이 사건에 네. 핵심 피의자라는 말은 되게 동의하잖아요. 그럼 아예 핵심 피의자라는 말이 나올 수가 없어요. 지금 신지호 의원 말씀이 다 맞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주장이에요. 근데 저도 뭐 그 말이 전혀 틀린다는 말을 하는 게 아니라 그러나 이쪽에 대척에 있는 어떤 주장하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 이미 결재까지 한 사람을 왜 자료를 갖고 오라고 했겠느냐라고 좀 주장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건은 몰라요. 나중에 이제 봐야지 하는 것인데 그래서 핵심 피의자를 왜 호주 대사로 그렇게 급하게 출국시켰느냐 때문에 문제가 막 논란이 됐던 거 아니냐고요. 좀 그래서 이거는 제가 어떤 입장이라고 저는 주장하는 게 아니라 아무튼 이거는 클리어하게 될 필요가 있어요. 나중이라도 말이죠. 알겠습니다. 조국 대표 같은 경우에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거취를 또 계속 이야기해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본인 것이 좀 걱정해야 되지 않나요? 본인이 지금 올 2월에 항소심에서 징역 2년 시정을 선고받고요. 정상적인 이제 사법 절차가 진행이 된다면 올해 내로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오는데 여러 법률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해 보면 아시다시피 대법원은 사실심이 아니라 1심, 2심에서 법리 적용이 뭐 문제가 있었던가 법리심이기 때문에 저희 뭐 거의 뭐 그 징역 2년이 확정될 것이다. 그리고 그 입시 비리 공범인 정경심 씨가 대법원에서 징역 4년 확정 판결 받은 것도 있기 때문에 그렇고 더군다나 지금 이제 대법원장이 바뀌면서 이제 축축 늘어지는 재판의 지연만큼은 막겠다 하니까 올해 내로 아마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오니까 오늘도 뭐 인터뷰에서 그런 얘기 했더라고요. 자기가 뭐 감방에 가면 뭐하고 할 거다. 네. 예. 뭐 그런데 좀 본인 걱정 좀 먼저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조국 대표는 어쨌든 이번에 참 예상외로 이 지금 혁신당을 만들어서 네. 그리고 본인의 이름과 같은 이름을 썼잖아요. 당 이름에. 한자는 다르지만 네. 당연히 다르죠. 이런 것들은요. 글쎄 나 지금 뭐 표가 얼마 나올지 모르겠어요. 비례대표가 몇 수가 나올지 모르겠는데 지금으로서 뭐 상당히 지지율이 좋고 특히 호남을 중심으로 해서 말이죠. 그렇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저는 이 생각은 들어요. 국민들이 뭐 저 그렇게 뽑아주면 할 말은 없습니다. 비례대표로. 근데 본인이 그 실형을 받았잖아요. 네. 최종 심에서 확정은 안 됐습니다만. 그러면 좀 낮은 자세로 임하는 게 맞아요. 왜 대통령에 대해서 항상 낮은 자세로 하라고 저도 대통령에 대한 그 태도를 많이 비판하고 애티튜드를 비판하고 그럽니다만 조국 대표는 예외가 아닙니까? 실형을 받았으면 거기에 대해서 좀 반성하는 맛이 있어야죠. 최종 대법원 판결이 안 났다 하더라도. 언제부턴가 우리나라 정치가 이 무죄 추정의 원칙이 과도하게 적용되는 것 같아요. 저 개인 생각에는. 적어도 그러면 어느 정도 자중하는 맛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물론 야당이니까 지금 대통령 비난하는 거예요. 비판하고. 정치가 그렇다 치더라도 네. 글쎄요. 이건 너무 이렇게 뭐 한동훈 특검법 이런 얘기하는데 이건 글쎄 오히려 조국 혁신당을 지지했던 사람들에게는 시원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중도 충들이 볼 땐 이건 꼭 그렇게 지지받을 것 같지는 않아요. 저는 좀 이런 부분 좀 비판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민주당에서 갖고 있는 좀 리스크라고 한다면 양문석 후보가 될 것 네. 같아요. 양문석 후보의 편법 대출 논란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현장 검사가 있었고 여기에 대해서 또 이야기도 또 직접 다녀오셨잖아요. 어떤 얘기 나왔습니까? 그 새마을중앙회 가서요. 그 회장단하고 저희들이 의견 교환을 했는데 약간 거기 가서 발견한 거는 이 문제가 이제 굉장히 뜨거운 그 핫 이슈가 된 지가 며칠 지나지 않았습니까? 근데 새마을중앙회에서 그 사건의 실체, 그 기본적인 그 사실관계 파악이 아직도 안 되고 있더라. 아직도 안 되고 있더라 하는 점을 저희들이 발견을 했는데 여하튼 오늘 5명의 인원이 그 대구 수성 새마을공고에 나가서 그 이제 서류라든가 현장 점검에 들어갔기 때문에 이건 오래 걸린 문제가 아닙니다. 단순히 그 간단합니다. 그 이제 두 가지의 사기 혐의가 강력하게 의심이 되는데 대출을 받기 위해서 사실은 집을 사기 위한 돈인데 사업자금처럼 이렇게 허위 서류 꾸미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게 있고 그 다음에 그런 식으로 이제 대출을 받게 되면은 그 새마을금고 측에서는요 3개월 이내에 그 용도에 맞게끔 쓰여지고 있는가를 한번 또 점검을 해야 됩니다. 점검하는 과정에서 이거 양문석 후보가요 토요일날 지난주 토요일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11억 원 새마을금고에서 대출 받아갖고 6억 원은 대부업체 그거를 갚았고 나머지 5억 원은 지인들에게 뭐 이렇게 꾼 돈 갚았다. 본인 페이스북에 그렇게 써 있는데 다른 새마을금고에 그 5억 원을 그 사업 물품 사는 데 썼다고 또 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딸이 거짓말 했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은 거죠. 그러면 그것도 그러니까 허위 서류를 2번이나 제출해서 그 이제 사기 행위를 한 거기 때문에 이거는 뭐 저는 뭐 오래지 않아서 밝혀질 거라고 보고요. 그래서 저거는 그 새마을금고 측에서 얘기했지만 그 위법이 있었다면 대출금 회수에 나서겠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이제 양문석 후보가 입장문을 내고 뭐 저런 결과가 나오기 전이라도 집을 처분해서 대출금을 갚겠다. 이거는요 이제 소나기가 엄청 내리니까 일단 피하고 보자 하는 거죠. 예.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거 후보가 결정할 일이다라고 보고 있는데. 글쎄 그렇게 안이하게 볼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지금 민주당이 수도권에서 우세하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할지 모르겠는데 이건 이제 안산갑에는 물론 영향을 미칠 것이고
뭐 당락이 어느 쪽으로 갔으면 뭐 전혀 알 수 없죠. 그러나 수도권 다른 지역에도 영향을 줄 수 있어요. 이건 부동산 관련 문제는 아니지만 대출 문제잖아요. 이게 사업자 대출이 잘못됐다고 편법이라고 양무섭 후보가 인정을 했지 않습니까? 예. 이게 단순하게 법률적인 문제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이제 고발을 또 했죠. 오늘 고발을 하고 지은 거 아닙니까? 네.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봤는데 고발됐으니까 수사를 할 거란 말이죠. 그렇죠. 조사도 지금 새마을금고가 조사도 하고 수사도 이루어질 텐데 그런 것과 별개로 지금 이게 뭡니까? 우리가 정치를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선거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선거라는 건 뭐예요? 국민의 대표를 뽑는 겁니다. 국민의 대표를 뽑는데 반드시 법률적으로 문제가 돼야만 그 문제가 되는 건 아니라고 좀 봐요. 우리가 지금 많은 얘기를 엄청나게 많이 하고 있잖아요. 지금 선거에 관련돼 가지고. 근데 거기엔 정치적인 영역도 있고 법률적인 영역도 있어요. 도덕적 영역도 있는 것이고 윤리적 영역도 여러 가지 영역이 같이 혼합돼 있다고요. 근데 이 얘기가 벌써 오래됐어요. 양무섭 후보 얘기가 벌써 얼마 됐으니까 이 대출 문제가. 이게 어느 정도 얘기가 나오다 사그라들면 당에서도 그냥 업동을 하면 됩니다. 근데 지금 이게 사그라들 것 같지가 않아요, 지금. 네, 그렇게 된다면은 양당에 다 약재들이 있고 호재가 있습니다만 이거는 민주당한테는 큰 악재일 수 있어요. 전 그래서 민주당에서 내일이나 모레 금명간 이 지금 새마을금고의 조사 결과가 나오면 말이죠. 네. 양문석 후보에 대해서 무조건 개인 문제니까 개인이 알아서 하시오라고 하지 않을 것 같아요. 지금 겉으로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민주당도 이 부분을 지금 예의주시하고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수도권 안산 갑이잖아요. 지금 이분이 그렇죠. 출마한 데가. 근데 이게 중도층 아무리 지지자들이야 그들을 찍는다 하더라도 결국은 박빙으로 지난 선거도 민주당이 이겼습니다만 박빙으로 이긴 데가 대단히 많아요. 잘 아시겠습니다만. 근데 이 문제를 그대로 놔두고 갈까요? 민주당도 정당인데 좀 그렇지 않을 것 같아요. 제가 뭐 양무섭 후보가 죄가 있다고 주장하는 게 전혀 아닙니다. 알 수가 없죠, 전혀. 수사 이제 고발했으니까 알 수 없는 겁니다만 과연 유권자들이 이걸 어떻게 인식을 할까? 네. 이 정치 영역의 문제고 그렇게 누가 사업자 대출 그렇게 합니까? 앵커 그렇게 안 하시잖아요. 저도 그렇게 안 하고. 이게 국민의 이른바 눈높이라는 거예요. 전 양무섭 후보 개인으로 봐도 빨리 저는 조치를 취하는 게 다른 게 또 나올 수 있어요. 그때 김부겸 위원장이 뭐라고 했습니까? 그때 막말 파동이 나왔을 때 얘기가 나왔을 때 이번까지는 넘어가지만 다른 게 또 나오면 뭐 방어하기 어렵다 이런 취지로 얘기했던 거 제가 봤다고요. 김부겸 위원장 민주당. 근데 이게 계속되는 건 저는 이거는 양무섭 후보도 그렇고 민주당에서도 이걸 그대로 방치하고 볼 건가 그렇게 하지 않을 것 같아요. 두고 봐야지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두 번째 이슈까지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마지막 이슈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이제 9일밖에 남지 않은 선거인데 이 투표에 대한 이제 변수가 좀 계속 나올 수는 있겠죠. 몇 가지 변수가 있는데 가장 요즘에 나오는 얘기 중에 샤이 보수, 샤이 진보. 예전에 샤이 진보 얘기도 많이 썼는데 요즘에 샤이 보수 얘기 나오더라고요. 저는 뭐 샤이 보수 그것도 그거지만 네. 요새 이제 여론조사 이렇게 그 세부 그 데이터를 보면요. 이 보수 유권자의 여론조사 응답률은 상당히 낮아지고 있고 저 반대쪽은 굉장히 높다. 뜨겁게 반응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론조사 수치에서 그런 것들이 발견되는데 지금 최근에 이 국민의힘 쪽에 뭐 여러 가지 악재가 크고 작은 악재가 있었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 여론조사 판세 분석 이런 것들이 좋지 않게 나오니까 조금 아유 난 그냥 싫어. 뭐 이제 그래서 최근에 보면은 이제 이런 현상들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그 여론조사 응답도 낮아지고요. 예, 그 뭐 이제 그쪽 계열의 뭐 유튜브라든가 뉴스라든가 이런 이제 시청률에도 좀 영향을 주고 있고요. 예, 뭐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조금 그 이런 그 여론조사로 잘 포착이 안 되는 그런 보수 표심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러나 이 사람들이 그럼 계속 그냥 이 장으로 들어오질 않고 바깥에 머문다. 그럼 선거 때까지 그러면 투표장에 안 간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될 가능성도 있고 이분들이 아니다. 가만히 보니까 윤석열 정부 조금 마음에 안 드는 것도 있지만 어떻게 이재명 조국 같은 이조 세력들이 이거를 할 수 있겠는가? 이조 세력이 국회 다수 권력을 잡게 되면 이 나라가 어떻게 될 것인가? 아마도 정상적인 국정운행을 방해하는 정도가 아니라 아니 조국 대표 같은 사람 공공연하게 지금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3년은 너무 길다. 조기 종식시키겠다. 탄핵을 시키든지 무슨 대규모 뭐 시위를 통해서 강제적으로 하야시키겠다. 뭐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이분들이 다시 이쪽으로 들어올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게 이 굉장히 앞으로 그 투표 결과에 중요한 변수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 샤이 보수라는 거는 샤이 진보도 마찬가지고 대답 안 하다가 가서 찍는 게 샤이자가 붙는 거예요. 네. 근데 이번엔 그거 좀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잘 설명하신 것처럼 그냥 투표 안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과대 표집, 과소 표집의 문제인데 여론조사를 할 때 잘 반응하지 않는다는 거 아니에요, 보수가? 네. 그게 과소 표집되는 거예요, 말하자면. 과소 표집이라는 건 이 샤이 보수보다 훨씬 심각한 얘기입니다. 진짜 대답 안 하면서 진짜 투표장에 안 갈 수 있다고요. 근데 민주당은 차마 못 찍겠고 원래 윤석열 지지했던 사람들이니까. 네. 근데 윤석열 대통령 지지했던 사람이니까 민주당은 안 찍겠지만 지금 하는 게 영 오만해 보이고 불통이고 인정해야 돼요, 여건이. 그걸 인정 안 하니까 이 선거가 이렇게 어려워진 거예요, 지금. 지금이라도 지금 때가 너무 늦긴 늦었어요, 제가 볼 때. 네. 내일이면 8일 아닙니까 이제. 그렇죠. 9일도 안 남아서 8일 남았어. 일주일 남았는데 대통령의 오늘 담화는 영 제가 볼 때 그렇게 이 상황을 변곡점으로 되기 좀 너무 역부족인 것 같고 대통령이 아무리 그렇게 얘기하더라도 아까 지나간 얘기입니다만 네. 지금이라도 뭔가 낮은 자세로 임해야 돼요. 근데 진정성을 바탕으로 그렇다면 이제 우리 신지호 의원 말씀처럼 그럴 수 있어요. 이거 큰일 나겠다. 이재명 조국 대표가 되면 나라가 진짜 흔들거리겠네. 징후가 저조 정책 되겠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유권자들이 아니 보수 유권자들이 그렇지 않고 이대로 간다면 계속 무슨 이재명 조국만 비판하고 이렇게 해보세요. 전 그거는 크게 별로 이렇게 영향이 없을 것 같아요. 아니 국민의힘에게 좋은 영향이 없을 것 같고 남은 며칠이라도 정말 진정성 있게 몇 개를 조목조목 얘기하면서 반성해야 됩니다. 그냥 무조건 이게 두리뭉실하게 얘기할 게 아니라 조목조목 얘기하면서 논리적으로 이렇게 해서 우리가 국민 여러분의 신뢰를 획득하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것이지 그렇게 얘기 안 하니까 영 지금 국민의힘에 표를 못 주는 거예요. 보수 유권자 일부도 그렇고 중도는 물론이고 말이죠. 네. 이건 제 개인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뭐 한강벨트 얘기까지는 해야 될 것 같아요. 한강벨트가 제일 중요하다. 서울 수도권에서 지금 분위기는 어떤 것 같습니까? 분위기 안 좋죠. 안 좋은데 이제 뭐 그 이종섭 대사 문제, 황상무 수석 문제 이런 것들은 이제 다 정리가 되지 않았습니까? 매듭이 씌워졌고 더 이상 그게 뭐 악재로 작용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남은 게 있다면은 이제 요 의료 공백 문제를 얼마만큼 신속하고 깔끔하게 이거를 타결을 지을 것이냐. 그게 이제 뭐 수도권 특히 이제 한강벨트 이런 데는 상당한 그런 데는 뭐 한 3, 4% 또 5% 이내에서 당락이 갈린다고 하면은 그게 엄청난 제일 큰 변수로 작용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한강벨트. 뭐 전 국민의힘이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며칠 전만 해도 그래도 뭔가 변수가 있으니까 유권자,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유권자들 입장, 특히 중도층 일부에서 이 스윙 보터들에게는 두고 봤을 겁니다. 근데 앞으로도 시간이 또 있어요. 8일이면 또 짧은 시간입니다만 또 몰라요. 여기 또 다른 후보 얘기가 또 툭 튀어나와가지고 민주당 후보가 됐건 국민의힘 후보가 됐건 모르기 때문에 알 수 없는데 한강벨트가 아무튼 간에 지금 한강벨트, 이른바 반도체 벨트, 낙동강 벨트 이런 데가 지금 결국 전체 판세에 영향을 주거든요. 근데 한강벨트가 지금으로서 국민의힘이 불리한 사실인 것 같아요. 판세로 볼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식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면 일정 부분 돌아올 거고 그렇지 않고 여전히 지금의 선거 행태를 가지고 간다. 국민의힘이. 그럼 상당히 어려운 선거를 치르지 않을까라고 저는 전망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정치권 이슈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얘기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